네, 6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 2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서도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행사를 지금까지 도대체 이제 그렇다면 채권자 대위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배울 것은 채권자 대위권은 누구의 이름으로 행사하느냐예요. 이름으로 행사하는가? 행사하는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입니다. 네,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은 채권자 대위권의 본질하고 연결돼요. 본질하고 연결돼서, 자, 지난주에 배웠죠? 채권자 대위권의 본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고. 물론 작게 보면 소송법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대리권설이 있고, 대위권설이 있어요. 법정재산관리권. 법정 이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인관계로. 어떻게 돼요? 대리권설에 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 이름을 행사해야 되죠? 본인 이름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이름으로. 소제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송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송 외에서 재판에서 행사할 때도 역시 본인의 이름이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을 평이라 한다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그런다면 대위권에서 본인은 누구예요? 갑이 한 을이죠. 그러니까 을인 채무자 이름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대위권이라면 어떻게 되죠? 법정재산 관리권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인 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갑이 원고가 돼서 여기서는 소송으로 제기한다면 여기서는 대리권 소절 때문에 을이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은 단순한 을의 소송 대리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 부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채권자 대리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행사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행사 방법. 법인데 좀 아까 말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행사는 재판상 행사할 수도 있고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도 있어요. 행사도 가능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죠. 궁극적으로 소를 재판 외에서 행사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재판상 행사도 가능하고 재판의 행사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재판상 행사를 통해서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반드시 소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무엇이죠? 채권자 취득권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다? 구별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채권자 취득권은 반드시 소를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죠? 채권자 대위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왜 채권자 취득권에서는 소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했을까요? 그는
채권자 대리권은 이미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에 불과한 거야. 그럴 때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즉 여기서 병 입장에서는 을이 받아가든 갑이 받아가는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자기 채권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니까. 채무는 소멸하는 거니까. 그리고 병 위에 무 같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행사하도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미 넘어간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법률관계를 취소시키는 거야. 취소는 제3자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대상, 수익자, 전득자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 거래 안전을 깨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렇다면 채권자 세 번째겠죠. 채권자 대행권을 행사했을 때 그 행사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되는지, 즉 행사 효과의 기속 주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채권자 대행권은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대리권 행사를 통해서 돌아가는 재산에는 누구한테 귀속시키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채무자죠. 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한 것이니까. 채무자의 책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 대리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 효과도 누구한테 귀속돼야 된다?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대리권을 소로서 행사했을 때 의무 이행의 상대방은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일반적으로 원고잖아요. 대부분 뉴스에서. 원고가 아닌 누구다? 채무자예요. 채무자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피고를 안 삼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소외가 되는 거예요. 소외. 즉, 소외 누구에게? 피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소외 누구. 이거는 바로 이제 채무자를 말하는 거죠. 에게 금 1억 원 너라 지급하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원고는 누굴 거예요? 채권자죠. 채권자 대리권 행사한 채권자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이행인 상대방, 행사 효과의 기속 주체는 누구다? 채무자의 책임져서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이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71페이지 하단 부분 대본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11년 10월 13일에 선고된 판결이네요. 채권자 대리권 행사의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된다? 채무자에게 기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리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원칙이라면 이제 채무자에게 기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채권자 대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기속시킬 수 있어요. 기속시킬 수 있어요. 즉 의무이행의 상대방을 채권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의 원고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근거는 뭐냐? 법적 근거는. 변제 수령 권한. 와 채무자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행사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서 비록 행사 효과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만 급부의 수령, 변제를 받는 수령, 급부의 수령권자는 반드시 채무자 행사 효과가 미치는 채무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즉 채권자 대권 행사의 효과의 귀속제와 급부 수령권자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급부 수령권자는 누구죠? 채권자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채권자 대권은 기본적으로 재산관리권에 기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소송법적으로 하면 소송 수행권이 되는 것이고 재산관리권에 기한 거기 때문에 이 재산관리권 속에는 무엇이 포함된다? 급부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권한도 포함돼요. 재산관리권에는 급부 수령 권한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권자인 채권자는 급부 수령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즉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럼 도대체 이 예외에 해당되는, 즉 원고를 급부 수령권자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첫째 이제 문제되는 것은 동산 인도예요. 채권자 대리권이 동산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동산 인도는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지만 채권자 대리권의 동산 인도는 결국 채권자가 당의 동산을 점유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도하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무슨 뭐 동산을 인도하라,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동산 인도받아서 갑을 병에서 병으로부터 을이 인도받아서 갑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특정 채권이죠. 그냥 갑에게 직접 인도하라 이거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부분 포함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금원 청구 같은 부분, 본래 의미이죠. 금원 청구. 금원 청구는 기본적으로 되죠. 티인재산 확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지급하라 해야 되겠죠. 채무자에게, 피고는 채무자 소에 누구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돈 수령해도 결국은 채권자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뺏어가는 거잖아요. 뺏어가는 건 아니지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을 입장에서는 변제를 수령 안 할 수도 있어요. 받아봤자 자기한테 실질적 이득은 없으니까. 수령 거부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고, 수령 거부나 회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직접 변제하게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도 변제 수령권자로 보는 거예요. 급부 수령권자로. 그러나 채권자인 갑이, 그래서 혼동을 하면 안 될 것이, 채권자인 갑이
비록 변제 수령권은 있지만 변제 수령권이 있다 해서 그 돈이 자기 돈은 아닌 거예요. 채무자에서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병이 갑한테 주면 갑은 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의 책임 재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 포함해서 갑-, 갑2, 갑1, 갑2, 갑3 이런 채권자들이 이 을의 책임 자산에 강제 집행을 해서 각자 목대로 안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에요. 설사 갑이 변제 수령권이 급부 수령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갑 입장에서 보십시오. 현실상 병이 갑한테 줘서 1억 원을 받았어. 자기 1억 원이 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을한테 주고 다시 1억 원을 받으려면 갑은 1억 원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만약에 을의 책임 자산이 부족하면 안분의 금액에 따라서 안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5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억 원, 1천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을에게 주지는 않겠죠. 이 갑이 을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상계한 것으로 보자. 또는 변제 충당한 것으로 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무튼 현재 우리 판례는 현재 판례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갑이 굳이 을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 그럼 결국은 채권자 대권을 먼저 행사한 사람이 결국은 최고의 이득을 받게 되고 다른 채권자들은 갑2, 갑3, 갑4, 갑5 같은 채권자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결과가 되긴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판례는 상계나 변제 충당 제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인바이 포켓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은 갑이 그 돈을 다 갖게 되는 것으로 갑에게 귀속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5년 4월 15일 판결 한번 읽어볼까요? 73면에 있습니다. 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집행채무자가 채권자의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든 반환 채무를 대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그 반환음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의채권자, 즉 원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지금 설명드렸죠? 이와 같이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 수령이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아까 변제 수령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변제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즉 채권자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약간 의문이네요. 결국은 채권자가 다 가져가는 건데. 그죠? 오케이. 아무튼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중에서 특정 조건과 관련해서 이전 등기 조건을 대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전 등기를 구할 때 갑을 병해서 갑이 원래 소유자였고 매수인이었는데 다시 2번 매도를 한 경우에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을이 등기받고서 병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을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때 병은 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이전 등기 청구를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를 대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갑은 무슨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의 매매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청구 취지에 대한 주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절차 이행하라. 죄송합니다. 이전 등기 이 절차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나 청구 취지가 나갈 때 누구 앞으로 이행하냐 누구에게 또는 누구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전 등기에서는 반드시
을에게 이전 등기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을에게.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좀 더 정확히 하면 피고는 소의 을에게. 무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자의 이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때는. 알겠죠?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를 대위행사할 때 청구를 대위행사할 때 이때는 원고에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좀 자세히.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고 합시다. 갑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불법 등기자예요. 갑은 을은 죄송합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그 중에서도 방해 배제 청구권이겠죠. 그 다음에 갑은 을에 대해서 무엇이 있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이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병은 누구한테 말소하는 것이다? 을에게 말소하라. 즉 을에게 무슨 부동산에 관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병은 누구에게? 원고 갑에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봅시다. 등기부에 A 부동산에 소유자가 을이었어요.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리되어 있어요. 이걸 말소하는 순간에 을의 등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병이 말소 등기 절차를 갑에게 이행하든 을에게 이행하든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에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하라, 이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에서 원고에게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까지 알면 아주 실력자로 될 수가 있죠. 마지막입니다. 채권자 대권 도대체 행사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 되는 거예요.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1억 원, 1억 원. 이거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5천만 원에 불과해요. 불과해요. 1억 원 채권자예요. 채권 전체, 1억 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는 정반대로 갑, 을, 병이 있어요. 1억 원 채권자예요. 2억 원 채권자예요. 답은 1억의 범위 내에서 채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을이 병에 대한 채권 전액인 전부인 2억 원 모두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5천만 원밖에 행사할 수 없지. 왜냐하면 을의 권리 이상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을은 채권은 1억 원에 불과한데 1억 원을 초과하는 2억 원을 모두 돌려받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채권자 대리권은 누구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채무자는 2억 원 채권자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점에서 채권자 취소권과 구별되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 누구의 권리예요? 채권자 자신의 권리예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채권자의 권리를 벗어나서 1억 원이면 써서 사행위로 넘어가서 2억 원짜리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1억 원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여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든가 목적물이 불가분 채권이라든가 이럴 때는 전부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닐 때에는 일부만 행사해야 돼요. 어느 데서는 자기 채권, 취소 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채권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요 점이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차이점이고 그 차이점의 근거는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권을 범위 내라고 한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초과해서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 자체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원칙적으로 사행위를 취소시킬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의 행사 범위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대위권은 글대로 아까 재산관리권이라고 했잖아요. 처분권이 없는 거야. 맞죠? 관리권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 일환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너 채무 면제시켜주겠다는 등 변제기 기한 연장시켜주겠다는 등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관리권을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가 되는 겁니다. 제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시험에 강해지는 수험생이 될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7주차 채권자 대위권 1부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이어서 강의하는데 다음 주에서는 소송상 실제 문제되는 것들을 다룰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채권자 대위권은 실제법과 절차법의 교차하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강의할 이 소송에 관련된 쟁점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그럼 강의 들어야 되겠어요? 듣지 않아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겠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처럼 똑똑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주 7주차 강의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강의,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